52대 35가 무슨 의미일까요? 혹시 무슨 의미인지 한번 유추해 보세요. 뭐 세율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자학기세가 아니고 네. 이게 소득세율인데 네. 박지성 선수가 네덜란드에서 뛸 때 소득세가 52%였습니다. 지금 영국에서 지금 뛰고 있는데 영국은 괄호 보시면 40%예요. 이제 우리나라에 제일 돈을 많이 버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35%입니다. 예, 우리의 소득세율이 높지를 않습니다. 이승엽 선수가 소득세 얼마 내는지 아십니까? 일본에서 40% 내고 있습니다. 박찬호 선수가 얼마 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미국에 현재는 35인데 내년부터 39.6으로 또 인상을 합니다. 높지를 않습니다, 소득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에서 29개국 중에서 우리나라 소득세가 19번째입니다. 높지 않습니다. 근데 내년부터 또 어떻게 달라지죠? 현재로서는 고소득자에 대해서 2% 인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추가로 또 인하하겠다 이런 얘기죠.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예, 현재로서 그렇게 돼 있죠. 법인세가 어떻습니까? 법인세 세율은 얼마나 되죠? 지금 최고 한 세율 20% 전반부에 있지 않습니까? 22%. 네. OECD 국가 중에서 어느 정도입니까? OECD 국가에 비해서 낮습니다. 예. 네. 이제 표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30개국 중에서 이건 소득세거나 법인세를 보시게 되면 이 다음에 22위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세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럼 내년부터 또 어떻게 달라지죠, 법인세가?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냥 앞으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역시 2% 또 낮출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금만 보자면 부자들이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국민들이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 똑같이 부담하는 간접세, 예를 들면 유류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비슷하거나 높습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부담한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낮습니다. 예, 어디에 비해서도 우리가 높지 않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러나 한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비교하는 게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선진국이고 이른바 선진국이고 또 하나는 우리 주변의 경쟁국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진국은 우리하고 복지 제도나 조세 수당 부담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선진국과 직접적으로 법인세, 소득세율을 비교하는 것은 곤란한 측면은 조금 있다고 하는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경쟁국 또 동구나 신흥 공업국의 수준의 그 나라의 세율을 비교해 보면 우리보다는 좀 낮은 면은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정부의 논리인데 정부가 비교할 때 홍콩, 싱가포르, 중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 우리가 높다 이런 얘기인데 홍콩,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와 우리나라 같습니까, 형편이? 뭐 비교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적절하지 않죠? 예. 그쪽은 뭐 몇백만 나라고 우리는. 예, 근데 자꾸 여기에 비교해서 우리가 높기 때문에 또 중국하고 우리하고 여건이 같습니까? 중국은 지금까지 사회주의 하다가 이제 겨우 시장 경제로 바뀌고 있는 나라예요. 어떻게 이런 나라하고 비교해서 자꾸 우리가 높다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예, 세금을 적게 내고 나라를 살림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유감스럽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돼가면서 이게 정부 재정에 얼마나 부담을 주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뭐 당연히 노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짐에 따라 한편으로는 복지 지출이 급증해서 사회 보장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생산에 기여하는 정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역시 세금은 또 줄어들고 해서 재정에 주름살을 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이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IMF 자료인데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2050년까지 세 개만 봤습니다. 이게 지금 연금, 의료비, 장기 요양보험 세 개만 봐도 GDP 대비 13.4%가 늘어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재정 부담이 늘어납니다. 다른 선진국에 보면 보통 2% 내지 3%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미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됐거나 연금이 이미 성수 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만큼 재정 부담이 앞으로 다가올 엄청나게 큰 어려운 형국에 있습니다.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총리께서는 임명 전에는 이 감세 정책에 대해서 격렬히 비판했던 걸로 아는데 맞죠? 뭐 격렬히는 아니지만
저희는 감세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예. 우선 경기적인 측면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감세를 한다고 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다. 또 형평 측면에서 감세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조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겠지만 상당히 많은 서민들은 세금을 거의 안 내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형평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제가 논리를 펴왔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추가로 지금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대기업에 대한 감세, 추가 감세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 국회에서 그걸 더 토론할 예정이 아니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현재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또 그 경제 어려운 원인 중에 하나는 투자의 부진이기 때문에 투자의 부진이 더 나빠지지는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법인세에 대해서는 그 단답을 내기 힘들지만 소득세에 대해서는 그 세율을 인하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현재 총리로서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앞으로 토론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리께서 지난 인사청문회 때 답변과는 상당히 전향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미국과 일본의 감세 정책을 보게 되면 어떻게 시작했고 그 결말이 어떻게 났고 얼마나 심각한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잠깐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총리께서는 미국이 감세를 시행하게 된 배경 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내용을 아시죠?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레이간 1980년대 초반에 레이간 대통령이 스태그플레이션 문제를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감세부터 하고 보자 했습니다. 그때 그 이론을 제공한 것이 이른바 공급 경제학이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후에 또 부시 대통령 때 특히 그 아들 부시 대통령 때 역시 또 경기가 위축됐다 해서 이것을 부양하기 위해서 감세 정책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레이건 때 2차 감세 때는 그래도 큰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 소득세율이 70%였고 법인세가 48%였기 때문에 굉장히 높았어요. 네. 근데 이제 아들 부시 정부 2001년에 했던 감세가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는 세율 자체도 높지도 않았고 재정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라크 전쟁 때문에 지금 증세를 해도 시원찮은 판인데 감세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 경제가 망가졌는데 이 그래프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시면 레이건 정부 때 감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재정 적자와 달러화 폭락이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 맨 오른쪽이 이제 부시 정부 때 감세입니다. 그러니까 클린턴 정부 때 일시 증세를 해서 재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부시 들어가지고 아들 부시 정부에 와서 다시 감세를 해가지고 미국 재정이 지금 붙잡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재정 적자가 누적이 되고 있고 작년도에 금융 위기까지 이제 발생하게 되니까 달러가 폭락해서 이 전 세계에 지금 공포감을 주고 경제에 주름살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감세 정책의 결말입니다. 네, 근데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그 미국 경제가 어렵게 된 것은 감세만은 아니고 레이간 때나 부시 때나 그 국방비를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썼기 때문에 재정 수치가 아주 악화되고 그것이 경제에 전체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도 한번 그냥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그래프에도 그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라크 전쟁 부시 때는 또 레이건 때는 걸프 전쟁 때문에 국방부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감세를 했기 때문에 재정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겁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일본이 감세는 어떤 나라에 언제 시작했고 또 일본이 감세를 해가지고 어떤 지금 결과를 낳고 있습니까? 네, 이른바 이제 90년대 초반에 이른바 잃어버린 10년대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 잃어버린 10년의 경기 불황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경기를 좀 부양시키고자 했습니다. 특히 소비를 진작시켜야 되겠다. 또 투자를 촉진해야 되겠다 해서 소득세도 인하하고 또 법인세도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런데 그
감세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서 결국은 재정도 경제가 회복도 안 되고 또 재정도 어려워졌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이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도 80년대 중반에 1차 감세는 그리 큰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중반에 일본 경제 거품이 꺼지면서 그 대책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감세를 동시에 들고 나오면서 심각하게 됐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색이 국가 부채입니다. 국가 부채는 지금 완전히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파란색이 일본의 GDP입니다. GDP는 90년대 중반 이후에 완전히 성장이 멈춰버렸습니다. 지금 일본은 국가 부채 때문에 일본 경제는 꼼짝달싹할 수가 없습니다. 저 부채를 갚는데 전혀 돈을 안 써도 15년 동안 예산을 부채 갚는 데 써도 부족할 정도로 일본 경제는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뭘 느끼시죠? 저는 뭐 일본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 경제는 아직도 특히 제조업이 튼튼하기 때문에 강한 경제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일시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서 세율을 낮춘다든지 또 재정 지출을 늘린다든지 하는 것이 단기 효과도 많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또 경제를 어렵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일본 경제는 축적된 국채가 너무 많아서 과거에는 세율 감소라든지 재정 확대라든지 이런 경기 부양 정책을 쓸 수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러한 정책도 쓰기 힘들 정도로 국가 채무 비중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GDP의 몇 퍼센트가 되죠? 국가 채무가? 글쎄 그것도 160, 70%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도저히 지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보이는데 그다음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재정적자와는 크게 세입 세출 양쪽이 문제가 있습니다. 세입 쪽에서는 경기가 침체돼서 세입이 줄어드는데 말씀드린 대로 감세를 했고 세출 쪽에서는 노령화가 급격히 진전되는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공공사업 댐을 130개나 만드는 사업을 벌였던 겁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4대강. 이게 지금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하고 지금 일본 정부의 감세 논리하고 똑같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표를 보십시오. 세입과 세출 양쪽에 우리나라 처한 상황하고 일본이 5년 전, 10년 전에 했던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그 당시도 부자들 또 대기업들 세금 깎아주면 소비가 늘어나고 투자도 늘고 경기도 살아나고 그래서 세수가 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일본의 결국은 정권이 이번에 민주당 정권으로 바뀌어가지고 일본의 민주당이 집권하자마자 맨 처음으로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세율 조정을 포함해서 재정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재정 개혁하면서 맨 먼저 한 게 공공 투자부터 투자를 중단해서 댐 건설했던 거 전부 중지시켰습니다. 우리가 이걸 정말 유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게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